안녕하세요. 14주차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솔루션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죠. 파이어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첫 번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건물 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걸 막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실 수 있냐면요. 이게 한번 이렇게 백화점 건물 하나 그려볼까요?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들이 올라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에스컬레이터 이런 주변 쪽에 보시면은요, 그 바닥 면에 선이 그려져 있어서 그쪽에는 물건들을 적재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써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천정에 있는 셔터가 내려서 이 통로들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우리 방화벽이라고 하고요. 또는 건물에서 보면 계단에 보면 그 일반 문보다는 상당히 큰 문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튕겨져 나와서 벽을 치는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방화벽이라고 하죠. 이제 보안 솔루션에서 이제 이 방화벽은요,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어떤 그 불법적인 요소들을 막기 위한 솔루션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 지금 유해한 요소들은 튕겨내고요. 합법적으로 액세스 권한을 가진 애들만 통과시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화벽 하면 그 스위치나 라우터처럼 네트워크 장비들처럼 이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소프트웨어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 시스템상의 운영체제라고 하죠. 운영체제에 탑재가 되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시스템에서도 지금 이러한 형태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방화벽이 하는 기능을 살펴보면요. 접근 제어죠. 결국은 아까 앞에 있었던 그림에서처럼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어느 부분은 차단을 할 건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규칙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에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죠?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규칙들을 정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방화벽 규칙을 정하고 있는 구성을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발지, 도착지, 포트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권한을 줄 건지 말 건지를 정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에 따라서는 훨씬 더 쉬운 방법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기본 쉬운 방법을 쓸 수 있을 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에서 들어오는 건 막겠다 그러면 네이버라는 단어를 쳐서 네이버를 막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실제로 가능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에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기억나시죠? 트리플 A라고 하면 요거 기억나시죠? 뭐죠? 인증, 권한부여, 그 다음에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추적성이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 책임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시스템에 남겨진 로그를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그들을 어떻게 남길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크게 나눠서 감사 로그라고 하는 거하고 운영 로그라고 하는 거하고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오디트 트레일이라는 단어 기억하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감사,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네. 감사 증적, 감사 추적 이래놨는데 감사 요 말에 중심을 두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여기에 지금 책임 추정성에 관한 이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하드웨어 방화벽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뭐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대개 조직에서 방화벽 설치는 앞에서 보셨던 네트워크 장비 형태를 띠고 있어서요. 당연히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지니까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네트워크의 가장 앞단에서 동작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넷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여기 이제 내부가 되겠죠. 내부가 될 텐데 지금 여기에 지금 파이어월이 배치되게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방화벽에 대해서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스템들에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게 유연성이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트워크 장비 또는 보안 장비를 함부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그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만지게 될 텐데요. 요거는 내 개인이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방화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직접 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슬라이드에 구성을 해놨고요. 여러분들 실제 이 그림 보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 원에서요 방화벽이라고 치시면 실제 그 메뉴들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그 규칙을 정하는 것들을 해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냥 요게 있어요라고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개별적으로 윈도우 방화벽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익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으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얘기할 겁니다. 이 침입 탐지 시스템은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요. IDS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IDS라는 단어가 나오면 침입 탐지 시스템하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약자 나와 있습니다. Intrusion Detection System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격이 발생하거나 악의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이를 탐지해내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지금 두 번째 줄에 뭐 IDS 또는 IPS라고 불린다 그러는데 IPS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IDS라고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더 그 신경을 써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지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알려야 되겠죠.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관리자가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CIA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서 막 탐지해내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IDS는 네트워크 기반 탐지 시스템, 그다음에 호스트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대충 아시겠죠? 네트워크 단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호스트 기계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방화벽하고 차이점 한번 보면은요. 방화벽은 여기 있네요. 단순하게 IP 주소, 포트 등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침입 탐지 시스템은 메시지 내용을 분석해서 차단을 결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공격들 차단이 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IDS가 동작하는 거는 이런 방식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수집하고 그 다음에
뭐 걔를 정제해내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고 탐지해서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게 이 장비의 동작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외부에서 내부로 전달되는 패킷을 수집을 하는 거죠.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 미러링 기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간단히 보시면 지금 이게 뭡니까? 요게 요게 파이어월이죠. 요게 파이어월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놔뒀고 그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을 둬서 들어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불법 행위가 있는지를. 자, 그다음에 이제 분석하고 탐지를 하게 될 텐데요. 요 탐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놓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오용 탐지 기법.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래서 오용 탐지 기법, 이상 탐지 기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용 탐지 기법은요 미리 정의된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야라고 하는 그 패턴을 넣어둔 거고요. 그에 따라서 탐지를 해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면 우리가 미리 정의해 놓은 패턴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패턴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인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방식이면 탐지가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네, 탐지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겨요. 탐지 어려워요. 그죠? 자, 그에 반해서 아노말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어떤 평균값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기본적인 어떤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 이걸 침입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써놓은 게 여기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확률이 매우 낮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거를 침입이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회사들에 보면요.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4시가 되면 4시란 16시 말하는 거예요. 4시가 되면 시스템이 셧다운 돼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전부 퇴근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빠르면 막 4시에 퇴근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 모든 회사 꼭 그렇게만 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4시에 퇴근하니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사용률이 예를 들어 아주 줄어든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사용되다가 4시 이후에는 20% 이내로 줄어든다고 가정을 해요. 이게 이제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어느 특별한 부서에서 특정 해당 일 또는 며칠 사이에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야간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와서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야간에 어느 팀인가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평상시보다 네트워크 사용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아노멀리 탐지 기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정상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4시 이후에 네트워크 사용률은 통상적으로 20%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로 네트워크 사용률이 올라왔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있어요라고 알리는 그런 거는 좋겠죠. 근데 아까 말한 상황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느 것이 딱 좋다라고는 어느 하나만 더 좋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장단점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지금 써놨는데요. 보시면 패턴 매칭, 그 다음에 여기는 인계치 초과, 그러니까 평상적인 그런 걸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점은 요거 기억해도 좀 좋을 거예요. 새로운 공격이 일어났을 때 탐지 가능한 방법은 이상 탐지, 그러니까 아노말리 탐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오탐률이 높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형 탐지 방식은 뭐 모든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곳에서 그렇듯이 기본적인 그 패턴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IDS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IDS가 보고하는 방식, 보고하는 패턴, 뭐 그런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픈소스 IDS 하나를 기억해 두시죠. 스노트라고 하는 건데요. 90년대 말에 마틴 로시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오픈소스 특징이 그렇듯이 계속해서 그 기능이 보완되고 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오픈소스의 좋은 점이 많지만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잦은 업데이트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내받기가 되게 어려운 점,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이 너무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서 좀 따라가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기능이 있고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다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DS의 배치는 어디에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파이어월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파이어월 전에 또는 파이어월 뒤에 놔서 보통 우리 DMZ라고 그러죠. 거기다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백원 네트워크에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브 네트워크에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위치는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오픈소스 호스트 기반 탐지 시스템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트립와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보안 솔루션 얘기를 하죠. 침입 방지 시스템 IPS라고 합니다. Intrusion Prevention System이라고 되어 있고요. 탐지가 아니라 방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불법 행위를 탐지를 해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IDS는 관리자에게 알려서 관리자가 대처하도록 하는 거죠. 얘는 자동으로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뭐 대충 그 앞에 썼던 얘기를 그대로 썼을 거고요. 여기 보면 침입 탐지 시스템과의 공통점, 침입 시도를 먼저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 공통이 되겠죠. 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차이점을 알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대응하는 행위를 보면은요, 침입 방지 시스템은 즉시 그 장비가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능동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차이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침입 방지 시스템은 뭐 게이트웨이 인라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은 이렇게 쓸까요? IPS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IDS는 앞에도 나왔었던 얘기죠. 모니터링하는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요 그림에 요 표를 참조해 보시면 세 가지 보안 솔루션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LP 시스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보 유출 방지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거겠어요? 그러니까 내부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하는 거죠.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중요한 기술 정보인데 그것을 빼서 외국에 팔아먹어요. 뭐 기업 입장에서 그렇고 국가 입장에서 봐도 별로 되게 안 좋은 일이지만 뭐 그런 경우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요즘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USB로 어떤 데이터를 쉽게 복사하거나 이런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메일을 하나 밖으로 보낼 때도 어느 정도 검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을 꽤 오래전부터 이제 세팅을 해왔다고 해야 될까요? 설치를 해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직의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정보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DLP의 종류에 엔드포인트 DLP, 네트워크 DLP, 스토리지 DLP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참고적으로 잠깐 얘기하면 엔드포인트 DLP 그러면 마지막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겠어요? 여기 뭐 요거 그림 있네. 여기 보시면 USB를 꽂아서 데이터를 카피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하게 작동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RM이라고 했죠. 디지털 라이트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어떤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문서 보안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고 있는 문서가 다른 곳으로 카피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불가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경험들 좀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화면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서가 떠 있어요. 이 문서를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해. 이렇게 그러면 찍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DRM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화면 캡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솔루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NAC 장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죠. 아까 앞에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엔드포인트 단말기가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려고 할 때 이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요 말이 있는데 요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 그러니까 이 영 단어를 보시면은 뭐 같은 말인데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그렇죠? 볼까요? 네트워크 제어 및 통제 기능을 통해서 사내 네트워크가 바이러스나 웜 등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단말기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장비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뭐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얘가 접속을 시도를 해요.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차단을 하는 거죠. 또는 격리되어 있는 네트워크에만 접근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뭐다? 넥이라는 장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우리 회사 네트워크로 우리 회사 단말기로 판정이 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내용들이 패치될 때까지 격리를 해둘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이제 보안 솔루션은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는 더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죠. 근데 오늘 아마 처음 보신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그 용어들 잘 익혀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